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은 이 중국 전문가 김영수 학자의 제왕의 사람들, 사람을 얻고 쓰고 키우고 남기는 법이라는 이 용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타이틀이 이제 한 고조처럼 모시고 당태조처럼 등용하고 청태조처럼 품어라. 저자가 중국사학 전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피소드와 이야기가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김영수 학자를 보면은요, 중국 사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동양 고전학자이자 한국 사마천학회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 한중 관계사를 전공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중국사와 동양 고전을 이제 연구했고요. 꾸준히 이제 중국 현장을 답사해서 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한 그런 분이세요. 방송을 보면은 예전에 EBS 특별 기획이었는데 김영수의 이 사기와 21세기 강의, 그리고 기타 여러 내용들이 있고요. 기업으로는 이제 삼성, LG, SK, 기타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기관, 뭐 법제처라던가 아니면 표준협회, 능률협회, 전경련, 삼성경제연구소죠. 이세리 CEO, 이런 내용들에서 강연하고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 인문 경영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분입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36개, 백전기략, 리더와 인재,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자백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목만 들어도 대부분 중국과 관계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요. 중국의 역사가 워낙 방대하고 유구하잖아요.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만 빼면은 그 인간사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 그리고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국 역사를 뒤흔들었던 역사의 영웅들 중에서도 이 탑 랭크의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고조, 청나라 강희제, 대학자죠 구양수, 그리고 당태종, 그 다음에 이제 관중, 관포지교의 관중이죠. 그리고 제갈량과 공자, 소진과 장이, 이사, 범중엄, 손수고, 한유, 이런 중국 역사 속에 이제 불세출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요, 이제 어디선가 한 번씩은 어떤 매체로라도 좀 접해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좀 크게 느낀 사람이기도 하고, 그나마 가장 좀 영상화 또는 방송화가 덜 된 사람들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중국 유일의 여제 무측천입니다. 흔히 측천무우라고 하죠. 이 측천무우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시대를 지배했던 게 이제 남자들이니까 아마도 그녀는 악행과 허영을 일삼은 어떤 한낱 요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나 정말 냉정하고 정확하게 역사를 서술한다고 하면은 그녀가 이 정무, 정사를 주관한 이 기간이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빛났고 그리고 발전했고 안정적이었던 시대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과학기술의 진보를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누렸다고 말할 수 있죠. 왕의 옆에 있는, 이 황제의 옆에 있는 이 수천 명 중에 한 명, 그 후궁에 불과했던 여인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이해관계를 넘나드는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으로 마침내 이 중원천하의 권력을 쟁취하는 이 과정의 스토리. 일단 재미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좀 깨달음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측천, 이 사람이 실제 중국 역사상에 이제 240여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유일무이한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청나라 서태후를 보면은 실무라던가 권력은 누렸지만 타이틀이 태후였어요. 마코에서 수렴청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신분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무측천은 그녀가 집권하던 시기가 중국 역사에서도 이 봉건 사회가 가장 심한 남성 위주의 그런 좀 시대적 배경이 가장 좀 강력한 시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황제의 아내인 황후로서, 다음에는 황제의 어머니인 황태후로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황제로서 중국을 반세기 가까이 통치했던 철혈 여제 무측천. 그런데 그녀가 군대를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수구 세력, 원로들 이런 사람들을 억압했다거나 아니면 반대 세력을 이제 사화라고 하죠. 삼족 구족을 멸절하는 소위 말하는 뿌리 뽑는 그런 유혈 혁명으로 권좌를 차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족의 신분도 아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천하다고 여겼던 궁녀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최고의 자리를 쟁취해낸 것입니다. 이런 무축천에 대해서 중국 역사는 오랜 기간 좀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정사라 할 수 있는 신당서, 무축천이 악행을 일삼고도 그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운이었다. 음란한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심지어 중국 근대로 와서까지 이어져서요. 중국 역사상 가장 교만하고 음탕하고 허영기가 있고 고집스럽고 나쁜 황후. 이게 저명한 문학가 리니탕이라는 사람인데 무측천을 살인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이 그녀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식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 그리고 남첩을 둘 정도로 어떤 좀 색을 밝힌 사람,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제 남북조 시대 이래로 중국이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파괴되었던 사회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족의 화합을 공고히 했던 그런 통치력, 그리고 사회의 물산, 생산성을 높인 탁월한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통치 정치를 보면은 신하들의 직언을 과감히 받아들인 도량이 넓은 군주였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귀하게 여겼고요. 인재 발굴을 위해서라면 비록 그 상대가 반대파라도 적극 등용했던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도리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농업 발전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녀의 통치 기간 중에 중국 인구는 650년경에 380만 호에서 705년에는 615만 호로 늘어나는 등의 이 풍요로움을 구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박진감 넘치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였고요. 그녀가 이제 일생 중에 권력을 쟁취하고 이제 휘두르고 이런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본질이란 것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절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고 사람도 달라졌으나 이 권력이라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변화된 게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축천이 이제 한 1300, 4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게 시간을 넘어서 아직까지도 진정한 여제, 그리고 황제로 추앙받고 있는 게 어떤 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순간적인 미모라던가 아니면 좀 얄팍한 술수라던가 뭐 중상모략, 이간질, 이런 수법도 뭐 쓰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백성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업을 이룬 큰 정치가였기 때문이란 것이 중론입니다. 한마디로 뭐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하기도 어려운 일을 그 당시 해낸, 그리고 중국 역사상에서도 이 무측천과 견줄 만한 명군이 몇 명 안 됩니다. 뭐 기껏해야 강희제, 그리고 당태종,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이 무축천을 좀 보면은요. 통일 당나라가 세워진 해인 624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요. 이제 고조 이연의 시대였는데요. 이제 여러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좀 많이 일어났다가 차례로 좀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안정시키고 다독여 나가는가, 발전의 초석을 놓는가,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 이연이 각종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국가기관을 완비하고 뭐 인재 등용 힘쓰고 지방 통제 강화하고 보통 한 국가에 이제 기틀을 놓을 때 이런 좀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도기였어요. 이런 이연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장남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3명. 여기서 둘째가 이제 당태종 이세민. 이 형과 동생을 죽이는 이 참혹한 권력 투쟁의 끝에 이제 제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정관의 치로 유명한 당태종입니다. 무축천은 이때 이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처음 이 궁 생활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처음부터 뭐 비천한 신분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상인 출신으로 크게 돈을 번 뒤에 나중에 고위 간직까지 오른 이제 장안의 신흥 권세가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의 규수로 편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좀 경험을 많이 한 게 그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이제 많은 이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관직에 오른 뒤에 이제 7개 주의 도독으로 옮겨 다닌 덕분에 이제 어릴 적부터 중국 땅의 절반 정도를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통의 여자들처럼 규방에 머물면서 가사를 배우는 대신에 상당히 개방된 환경에서 책을 읽고 그림과 음악과 춤을 배우고
이런저런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성장 환경부터 상당히 좀 혜택받은 당시로서는 좀 독특한 환경을 겪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교양과 학식이 뛰어났지만 그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생을 바꾼 것은 단연 그녀의 탁월한 미모였습니다. 워낙에 미모가 출중하다 소문이 퍼지니까 마침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요. 태종은 즉시 조서를 내려서 무측천을 입궁시키고 후궁으로 삼게 됩니다. 당시 딸을 배웅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울었다고 해요. 이제 한번 궁에 들어가면 너는 다시는 못 나오는데 이 인생 슬퍼서 어찌하냐. 그랬더니 무측천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천자를 뵙는 일을 복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슬퍼하시느냐. 나는 그곳에서 큰일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어머니를 달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당태종. 이 무측천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얼굴도 예쁘고 배움도 출중했기 때문이죠. 오로지 자신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다른 후궁들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다고 합니다. 태종은 그녀가 꽃과 옷같이 어여쁘다며 새로운 이름, 벼로를 내려주기까지 하죠. 하지만 태종의 이런 총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측천이 너무 튀었다는, 그러니까 너무 달랐다는 건데 뛰어남을 좀 너무 밖에 드러냈던 게 이제 그녀의 여러 고생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 태종에게 서역 지방에서 곡물로 보낸 이 사자총이라는 이 독특한 말이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중원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 몸집이 크고 성질이 포악해서 길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좀 고심을 했는데 이때 무측천이 나섰어요. 제게 철편과 철과와 비수를 주시면 이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태종이 궁금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그러자 무측천이 주저하지 않고 철편으로 때려 말을 듣지 않으면 철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빗으로 목을 찔러버리겠습니다. 무섭죠? 섬뜩한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은 무측천을 태종은 그 자리에서는 대범하다고 칭찬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제 마음이 많이 식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왕의 옆에 뭐 수백 수천 명의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다 한 미모씩을 하니까 무측천이 한번 눈밖에 난 뒤에는 다시 이제 왕의 총애를 얻을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10여 년 동안 자신의 뒤에 있었던 수많은 비빈들이 승진하는 동안 그녀는 이제 알아주는 이 없이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처음에는 워낙에 이쁘고 똑똑하고 독특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면서 이 무측천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른 궁녀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 동안 그녀는 상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깨닫게 돼요. 이제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되겠다. 나 자신이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거죠. 그래서 또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때를 기다리기로 한 무측천이 이제 국내의 정보 수집에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부패한宦관들, 관리들을 상대로 엄청난 뇌물을 뿌렸고요. 궁 안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갖 정보를 얻거나 사들이게 됩니다. 집안이 좀 살았잖아요. 그리고 황제로부터 상당한 이제 금은보화를 받았으니까 재력은 뭐 그다지 아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아끼지 않고 후하게 인심을 쓰면서 항상 따뜻한 말, 깍듯한 예의 이렇게 궁한 사람들을 대하니까 점점 많은 사람이 무측천의 편이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무측천은 이제 남편이었던 당태종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직접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냥 남자로 봤잖아요. 자신의 남편으로. 그런데 정치적인 어떠한 인물로 보니까 이만한 교보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스탠다드, 훌륭한 정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태종에게 정치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데 당태종의 이제 정치 수완을 보니까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것이 탁월했고요. 정말 듣기 싫은 간원임에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제왕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통치한 기간에 정치는 투명했고 경제는 발전했으며 사회는 안정되고 국력은 강성해진 겁니다. 이 시기 무측천이 비록 정사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태종을 이제 멀리서나마 보필하면서 그의 통치수를 보고 익히게 돼요. 그리고 당태종의 기간 그리고 그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물러나고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잖아요. 권력은 사라지고 붉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는 이 인간사의 비정함도 잘 느끼게 됩니다. 황궁이란 곳이
자신이 평생 몸담으리라 결심한 이곳이 모든 사람의 천당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죠. 황궁 한쪽에서 화장을 하고 황제를 받들어 모시면서 미소를 짓는 인물들, 곧 나이 먹고 늙어서 궁 밖으로 내쳐지거나 궁 한쪽 기슭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무축천이 한낱 궁녀로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녀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당태종 말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태종을 모시다가 이제 인생을 바꿔줄 새로운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다름 아닌 태종의 아들 이치였죠. 이 이치는 무축천보다 4살 연하였다고 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제상으로 모자 관계잖아요. 보통 중국 역사를 보면 아주 엄격한 허례허식에 가까운 위계 질서 그리고 삼강오륜 기타 등등 해서 아주 유교적 성리학적으로 사람을 옭아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속인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황실에서 이게 모자 관계에서 러브라인이 싹 트면 이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시기가 나라의 건국 초기였어요. 그래서 윤리관념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낮았고요. 남녀 간의 금기도 다른 중국 시대에 비해서는 좀 느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치가 이 무축천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졌다고 해요. 게다가 무축천이 보통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에 막힘없이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아름다움 더하기 지적인 모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오랜 시절 냉대를 받았던 무축천도 이제 나도 힘든가 이런 약간의 자포자기 단계였었는데 이 이치를 만남으로써 한 가닥 희망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녀의 이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당태종이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치가 즉위를 했는데 이제 고종입니다. 황제가 된 고종은 아버지 태종의 비빈들을 모두 출가시켜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이름이 높았던 이 고종, 이제 비빈들에게 태종을 위한 연보를 하면서 평생을 보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무축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제 감업사란 절로 가서 비구니가 되었는데 이 감업사란 절은 일반 절이 아니고요. 오직 궁중의 여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이제 그런 절이었어요. 일종의 수용소 개념이죠. 그래서 암자가 이제 평범하게 생긴 밖에서 보면 그렇게 생겼는데 황제에 관한 여러 궁중 비사의 유포를 막기 위해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시킨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이 손님 방문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히 숨막히고 폐쇄된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몇 비구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쳐버리거나 그리고 황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좀 나이 먹은 여자들이잖아요. 좀 냉정하지만 그래서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분의 공급이라던가 식량, 자원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무축천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여기는 했지만 비구니가 되기를 원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이 방법이 인내의 시간이었죠. 자신이 보기에 이제 고종이 무축천 자신을 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내용은 확실해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주리라.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다른 비구니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이를 만들어낸 것인가? 마침내 1년 뒤 고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명분상은 이제 태종서거 1주년의 의식을 마치고 이제 감업사로 와서 분향하고 절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굳이 안 와도 되거든요. 무축천을 보러 온 거죠. 그래서 무축천은 이제 그를 만나자마자 달려들어서 흐느끼고 힘껏 껴안았다고 합니다. 이게 생명줄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로서도 상당히 좋게 봤다고 해요. 이때 애틋한 이제 감정이 솟아났던 게, 되살아났던 게 고종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서 이제 데려오고 싶었는데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이제 아버지의 이제 후궁이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껄쩍지근합니다. 사실 이거 엉망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궁중에서 새로운 일이 하나 이제 생겨나는데 고종의 황후와 이제 숙빈, 비빈 중에 가장 총애를 받는 이 두 명 사이에 이제 황제의 사랑을 쟁취하려는 이제 사랑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각각의 가문들도 있으니까 이제 정치권까지 번져가지고 아주 갈등이 크게 이르렀어요. 이때 무축천의 이 황궁 기환에 결정적인 계기를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황후였는데 당시 고종의 마음이 숙빈에게 상당히 기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후가 보기에 이 숙빈이 아주 꼴보기 싫었죠. 그래서 무축천을 데려오면은 숙빈에 대한 고종의 애정을 어느 정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무축천과 숙빈이 서로 질투에 다투면 자신의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근데 무축천이 오자마자 이 생각은 바로 깨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무축천에 있어서는 구사일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4년간의 비구니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니 그녀의 나이 29이었죠. 입궁 이후에 무축천은 이제 내심을 숨기고 누구보다 황후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성 그 자체. 반면에 황후는 자신의 계산대로 숙빈이 점점 고종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깨달았지만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숙빈보다 더 강하게 이 무축천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컸던지 어제의 적이었던 숙빈과 황후가 한통속이 돼서 무축천을 제거하기로 의기투합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중국 역사상의 위대한 황제로 남은 무축천이잖아요. 이 정도 사람 두 명이 모아봤자 상대가 안 됩니다. 무축천의 대응은 당연히 몇 수 위였어요. 고종을 지극히 보살피는 한편 황후에게 배척당한 다른 인기 없는 그런 후궁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후궁들을 통해서 얻은 황후와 숙빈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상세한 정보. 여기에다가 살을 좀 보태니까 고종이 이제 노하게 돼요. 당연히 안 좋게 얘기를 했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 좀 암투가 이어지고요. 그 중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무축천이 이제 자신이 갓 낳은 어린 딸을 황후가 보고 간 뒤에 딸을 무축천이 목 졸라 죽이고는 이를 황후짓이라고 모함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역사 속에 이제 무축천을 모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후에 아주 철혈과 같은 태도를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고종이 황후를 완전히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무축천의 마음이 더욱더 기울어지죠. 그래서 고종의 총애가 무축천에게 집중될수록 안절부절 못하던 황후가 이제 궁궐 한복판에서 구술하다가 이 무당에게 황제를 저주하는 말을 얼결에 쏟아내게 됩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이 바로 무축천에게 보고되고 무축천은 바로 고종에게 일러 바칩니다. 고종도 사실 이 황후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 황후의 뒤에 있는 이 권문세도 이 집안도 이참에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황후의 폐위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황후와 숙빈이 모두 폐위되고 유배되고 마침내 무축천이 승자가 됐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어떤 비빈이 이 고종의 총애를 얻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 뒤에 아마도 여러 가지 수법을 썼겠지만 이 황후와 숙빈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이후로 감히 무축천과 자리를 겨루는 비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이 고종이 굉장히 아주 멍청하고 우둔한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당태종의 버금가는 현명한 군주였다는 묘사들이 많습니다. 신하들에게 간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했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긴 자를 단호하게 엄벌했다고 합니다. 인사정책을 펼칠 때는 사사로운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고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무축천을 험담하다 보면은 이 고종도 다운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여러 수치가 고종 때 나라가 부강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축천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었던 좀 상황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 고종이 몸이 약했어요. 원래 지병이 심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력 저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학질에 걸리기도 했고요. 한번 어떤 탈이 나면은 한두 달을 알아누워야 할 정도로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었지만 기력이 떨어지니까 국정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의 뒤를 이어서 정사를 보는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황태자 이홍은 불과 8살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얼마 뒤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이제 황후 무축천밖에 없었어요. 일상에서는 연인이었고 정치에서는 동반자였고 고종이 보기에도 이만큼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주변에 뭐 여자 수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축천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 리더십이 있다. 고종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권력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무축천은 정치적 두뇌가 명석했고요. 여러 우려스러운 국가적인 트러블들을 아주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 파악 능력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황후로서 이 무축천의 이제 국정 참여가 이제 고종이 병사할 때까지 약 20몇 년 계속됩니다. 그녀가 하는 정치의 성과물들이 괜찮았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고종은 이 무축천에게 황위를 넘기려고 하는 결정까지 내렸어요. 하지만 재상을 비롯한 이 각계 원로와 대신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죠. 자칫하면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결정까지는 접게 됩니다. 그리고 무축천의 입장을 보면은 이 병약하고 이 심약했던 이 황제 고종을 아주 소나기에 놓고 갖고 노는 것처럼 묘사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고종의 아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남편 고종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항상 낡은 옷을 입고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했다고 해요. 그리고 황후가 할 일도 직접 솔선수범해서 하면서 동시에 정사에도 힘쓴 현모양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일부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녀가 황제가 되려고 아들 이홍을 독살했다. 그리고 황후를 내치기 위해서 딸을 목졸라 죽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돕니다. 심지어는 고종이 치료를 해야 될 때 이 궁정 어이의 치료를 방해했다. 이런 음해까지 있었죠. 하지만 고종은 오히려 이 무축천 덕분에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몸으로 30여 년 이상 집정하면서 당황조의 태평성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고 그의 아들 이현이 황제로 즉위하니 바로 무축천의 셋째 아들 중종이죠. 평안했던 이 당 조정이 이 시기부터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당나라가 정치적 격동을 겪는데 바로 중종의 폐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쟁이었어요. 중종이 이제 부인인 황후를 매우 총애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종이 이제 사사로운 인연에 너무 끌려다니는 거예요. 황후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장인이기도 한 이제 대신 위현정 이 사람에게 국가 최고위직을 물러주려 하면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원래 대신이었으니까 권력을 좀 더 몰아주는 게 딱히 방해할 그런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자신의 유모, 정확하게는 이 유모의 아들에게도 고위 관직을 주려 하고 기타 등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뭐 불량배, 한량들 전부 각각의 관직과 벼슬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 조정이 난리가 난 거죠. 이를 알게 된 이제 재상과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간하자 이제 중종이 크게 노하면서 나는 나의 장인에게 천하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간섭이냐. 당장 목을 치겠다. 그렇게 두려워진 이 신하들이 바로 무축천에게 와서 또 일르게 됩니다. 무축천이 자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었어요. 황제가 될 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뭐 차마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대의 명분 없이 어떤 일을 치르면 이제 데미지가 쌓이니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는 모양새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마침내 신하들과 함께 중종을 폐위시킬 계획을 꾸면서 폐위 조서를 발표하고 순식간에 급습해서 끝내버려요. 중종이 승복하지 않고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지니까 무축천이 네가 천하를 너의 장인에게 주려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받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종이 폐위되고 이제 강등되어서 별채 유폐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결과적으로 고종이 통치했던 기간이 이제 당나라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공식적으로는 워낙 병치레가 심했으니까 잘 나서지 못했죠. 그리고 무축천이 상당히 잘했고 뭐 대신했다고는 하지만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축천이 황제가 아니라 황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이제 대외 정책이 대부분인데 한마디로 군사적인 부분이 컸습니다. 당시 중국을 보면은 뭐 중국은 항상 그랬지만 주변의 여러 다른 나라들 그리고 주변의 이제 소수 민족들 이 반란과 소요가 항상 골칫거리였어요. 당연히 무축천이 이제 고종과 상의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뭐 진압을 하고 변경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인력과 물자의 소모가 컸고요. 이 지휘 체계가 좀 일원화되지 못하니까 변방을 완전히 안정시키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연재해 피해도 계속 왔는데 이게 몇 년간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이민족 침략으로 야기됐던 이 내용에 더해서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당시에 장안과 낙양 사이의 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가 진류했고
너무나 배고파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비극적인 장면들이 저 늘상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무축천의 버팀목이자 나라의 기둥이었던 이 고종이 죽으면서 당의 정국은 더욱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수완과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황희를 계승한 사람이 하필 중종, 그야말로 기대 이하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위시키고 고종의 8번째 아들이면서 무축천의 넷째이자 막내 아들인 이단이 계승하니 이가 곧 예종이에요. 예종은 여러 면에서 이형 중종보다 뛰어났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센스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말끔히 처리할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예종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 점 때문에 자신이 황제가 된 것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축천이 정사를 주관하고 예종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국면이 형성되게 돼요. 중종을 폐위하는 과정에서 무축천은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종의 측근들이 군사적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종이 돌연 거처에서 죽었어요. 당연히 의심이 가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어쨌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긴 했는데 아마 여기에 연루된 좀 의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시간이 계속 흐르고 무축천이 제대로 된 현명한 정치를 하니까 당나라는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예전처럼 안정이 되었고요. 경제는 활기를 띠게 돼요. 그리고 무축천의 집권 시기에 국력은 나날이 강성해져서 영토가 동쪽으로는 고려,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사막에 이르기까지 넓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태종 때보다 훨씬 더 넓어진 거죠. 이러한 무축천은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신분은 태후였어요. 정식 황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비로소 무축천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축천이 똑똑하고 공이 많고 하더라도요. 여자가 어찌 황제를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를 계획했어요. 우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밀고제를 법제화해서 밀고를 장려했습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엄격한 형벌을 남용하는 이 홍리. 그런데 이게 좀 바로 하면서 고문, 멸족, 그리고 아주 심한 각종 형벌이 남용되는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적 제거에는 이만한 무기가 없잖아요. 좀 거슬리는 사람을 그리고 털다 보면은 뭐라도 하나 나오니까 이거로 이제 집행을 하거나 그래도 없으면 누명을 씌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한 황제들은 그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군주의 권한이 막대한 봉건 시대였잖아요. 황제가 길 가다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런 야만의 시대였죠. 하지만 이런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 못지않게 이 지지 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던 과거제를 상설했고요. 선발 과목을 조정하는 등의 이 관료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인재 양성에 몰두했고 그냥 뒤에서 책이나 읽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국제 정세라던가 아니면 각 분야의 실무진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리고 무축천은 무엇보다 천하의 근본이 농사이고 이 근본이 탄탄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판단해서 농업을 장려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녀의 통치기간 중에 개설하고 보수한 수리시설만 전국적인 사이즈로 40개가 넘었고 당시의 내륙 운송망도 본격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의 어려움에 다가가려고 노력해서 홍수와 가뭄 등 이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양식과 물품을 보내는데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황제들과는 좀 질적으로 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용과 포용의 정치인이었다고 하는데 3번이나 반역죄 혐의를 받은 사람도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사면해서 재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파의 딸도 기용했고요. 목숨을 내놓고 자신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중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개인의 가문이나 배경, 사사로운 운원 관계를 탈피해서 좋은 인재를 확실하게 등용한 것으로 유명했죠. 물론 자신이 정권을 잡기까지는 좀 매혹한, 매정한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한번 정권을 잡고 나서는 세상을 잘 다스리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 신장에도 많은 공을 기울였고 모친상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부친상 때 3년 수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친상 때도 3년간 상복을 입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함부로 희롱하는 자를 엄벌했고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자신 아들의 성 이씨를 자신의 성인 무씨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뭐 여성주의의 상징이죠.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이 레퍼런스였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가장 정점인 시대에 여자로서 아무 배경도 없이 황제가 된 거잖아요. 가히 대단한 역사 속의 혁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축천은 집권하는 동안 당태종 이래의 모든 성과를 다 끌어안아서 제국의 강대함을 유지했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이후에 중국 태평성대를 이루는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축천은 인생의 말년까지 병든 몸을 이끌고 정사를 훌륭히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석에 눕게 되자 내 묘비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녀의 마지막 유언, 내가 죽으면 황제 칭호를 없애고 황후로 부르도록 하라. 그리고 고종 옆에 묻어달라. 이런 유시를 내리게 됩니다. 삶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이 남편의 계승자가 아니라 죽을 때만큼은 한 사람의 아내 자리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보다는 평생의 친구라는 이 개념이 더 알맞겠지만요. 무축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안티 그리고 단점을 말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 주변의 내용도 좀 결합시켜서 봐야 되고 평가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동시대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조국의 부강과 통일, 민족의 흥성과 발전, 뭐 생산력의 회복과 국가의 기강, 혁신,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 기타 전반적인 번영, 여기에 어떻게 공헌했는가를 살펴보면요. 무축천은 그야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면서 걸출한 정치가였음에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즉 훌륭한 여황제가 아니라 훌륭한 황제였다는 것이죠. 무축천의 이야기가 이렇고요. 다음은 청태조 누르하치의 스토리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십 개로 분열된 여진 부족 출신인데요. 어려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노비 신세에 이 처량한 상태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았지만 타고난 역특함과 리더십으로 불과 수십 명의 수하들로 시작해서 마침내 대제국을 세웠죠. 그리고 부족을 통일하고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이 청왕조를 세운 누르하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발력,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력, 이런 것들이 마침내 청태조 누르하치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여진 부족 중에 건주 여진의 부족장이면서 후금의 황제, 그리고 청나라 건국 뒤에는 초대 황제로 추정된 만주족의 영웅입니다. 25세에 100여 명의 병력, 이걸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부족을 통일시켰고요. 이후로 10년 만에 만주족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으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킨 지 20여 년 만에 왕으로 등극했고 마침내 청나라 최고 정예 부대 만주 8기군 제도를 완성해서 본격적으로 명나라와 정면 대결을 벌여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뭐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죠. 병자호란. 여기에 청나라 태조니까 원수에 가까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은 가히 영웅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르하치의 위대함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틀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 그 창조성, 리더십, 그리고 그 유연한 통치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간의 형태만 바꾸면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누르하치는 이제 여진어로 멧돼지 가죽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아주 질기고 그리고 차가움과 뜨거움을 잘 이겨내라는 희망과 기대가 담긴 이름이라고 하네요. 어려서부터 영리했고 10살 때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굉장히 능력치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무술도 훌륭했고요. 근데 당시 환경을 보면은 이제 여진 부족 자체가 그다지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또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 장백 여진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뭐 여진족들도 그 안에 또 부족들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합쳐져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숫자와 파워인데 그나마도 수십여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진족은 항상 역사 속에서 주변 국가들의
그야말로 호구, 밥이었어요. 사분오열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누르하치. 그런데 1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죽고 이후에 독립생활을 했지만 명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노비 신분으로까지 떨어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낭중지추라고 하죠. 워낙에 그 능력치가 뛰어나고 영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요동 총병의 주목을 받았고 누르하치 또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어깨너머로 글과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명나라가 벌인 어떤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는데 이때 누르하치는 요동충병 이송량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러니까 지도자층이 죽게 되니까 이성량이 이 비어있는 권력, 그러니까 건주 여진의 부족장으로 이 영특한 누르하치를 선택한 것이죠. 이때 누르하치를 따르던 병력이 아버지의 부하 100여 명뿐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외교사를 보면은 명나라는 이 여진족을 분할 통치하는 정치 책략을 썼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조공의 권리, 즉 명나라와의 무역 허가권을 구실로 여진족의 분열을 계속 조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이러한 정책도 오래갈 수는 없었어요. 명나라 자체가 워낙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그 위쪽에 몽골이 계속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도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묘족의 반란, 안팎으로 명나라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새로 선택한 여진 정책은 명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후원해주고 그 세력을 통해서 여진 전체를 다스리는 일종의 대리 통치의 형태였죠. 뭐 요즘에도 많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강대국이 이제 특정 지역에서 저 지역을 컨트롤은 해야 되겠고 직접 들어가서 피해를 입기는 싫으니까 해당 국가의 위성 국가를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누르하치는 이제 명나라, 특히 이성량의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부족의 권력을 잡고도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고 자신에게는 큰 야심이 없음을 수시로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이성량 이 총병은 여진족 중에서 후원할 대상으로 누르하치를 계속 좀 선택을 하게 되죠. 이때 누르하치가 좀 물밑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전투력과 충실한 부하들, 이걸 계속 좀 확충했어요. 물론 명나라에는 가짜 숫자를 보고하고요. 그리고 명나라의 후원과 그동안 쌓아온 여러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건주여진 5부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성량을 떠나온 지 5년 만의 성과였죠. 이때가 되니까 이제 명나라가 살짝 긴장을 합니다. 누르하치의 성장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다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누르하치는 바로 이성량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이성량에게 엄청난 뇌물을 퍼부어요. 그리고 동시에 명나라 조정에도 각종 간신, 그 다음에 환관, 그 다음에 중요 세력들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에 대한 명나라의 감시와 의심을 푸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이렇고 내부에서 보면은 이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을 통일하면서 급부상하니까 주변의 뭐 해서 여진, 그 밖의 여진족들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1대1로는 안 되니까 연합 세력을 구축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번 상승세를 올라타고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한 이 누르하치를 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부터 누르하치는 자신의 부족을 여진족이 아닌 만주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의 명분을 가져오는 거죠. 앞으로의 야망을 가감없이 대회에 천명한 겁니다. 만주족이라고 하면은 12세기 초 정도에 중국 국방에서 힘을 모아서 금나라를 창업한 이 아골타의 부족을 말하는데 당시 아골타도 이제 분열된 부족을 하나로 모아서 거란의 요나라, 송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의 패권을 장악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누르하치는 바로 이 만주족의 아골타를 잇는 북방 이민족 출신의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던 누르하치. 마침내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를 잡게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와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조선의 임진왜란이었죠. 명나라를 보면은 이제 만력 3대정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만력제 때 일어난 3건의 전쟁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국력을 소모했어요. 이 3건을 보면은 몽골 지역의 이제 보바이족의 반란, 그리고 조선의 임진왜란, 그리고 묘족 토인 양응룡의 반란, 이 3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 전쟁 다 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이 명나라의 국력이 이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이때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겠다 이렇게 명나라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명나라는 물론이고 당시 전쟁을 겪던 조선의 사대부들도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오랑캐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사대부들, 뭐 정확히는 조선 임금 선조 옆에 있는 이 몇십 명의 그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 명의 아군이라도 급박한 시대에 헛된 대의명분에 침해서 심각한 오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제 자기 자식들은 직접 전투에 동원되는 확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는 누르하치가 원래 예상했던 결과였고요. 그는 명나라에게 이제 임진왜란 동안 자신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당시 명나라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총 22만 명의 군사를 파병하게 됩니다. 물량 공세가 엄청났어요. 이때 조선 파병군의 사령관이 이여송, 그는 앞서 요동총병 이성량의 아들입니다. 즉 이성량 부자가 당시 명나라 주력군을 모두 이끌고 요동에 주둔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르하치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관심이 온통 임진왜란에 쏠려 있는 동안 누르하치는 이 내부 통일 전쟁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누르하치의 만주군이 해서여진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다른 부족들이 이제 백기투항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를 만주족의 수장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좀 다독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명나라 또한 누르하치에게 이제 용호 장군이라는 이제 큰 관직을 하사하게 됩니다. 물론 뭐 실권은 없죠. 그리고 누르하치 또한 아직 방심하지 않고 막대한 조공을 명나라에 바치면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현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명나라를 괴롭히던 만력 3대정이 마무리되니까 명나라는 이 누르하치에 대해서 이 처리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주국이 커져도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리고 누르하치는 이제 그럴수록 거듭해서 계속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여러 전쟁을 거쳤지만 그래도 명나라는 명나라니까 아직 정면 승부는 힘들다고 좀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 명나라도 바보는 아니니까 명나라도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누르하치를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누르하치를 대신할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키워서 몽골을 비롯해 이 기타 북방의 이민족의 세력화를 막고 요동과 조선 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당시로서는 명나라 최선의 정책이었어요. 누르하치가 계속 이 명나라는 물론 이 조선 사신들에게도 공손하고 이 겸손한 태도로 비위를 맞추니까 뭐 당분간은 좀 문제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이제 보니까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누르하치의 대항마로 이제 예허여진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진의 이제 몇 개의 부족이 서로 싸워서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을 원했겠죠. 누르하치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여진의 통일을 그렇게 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누르하치가 지휘하는 만주군이 이제 해서여진 중심의 여러 연합군과의 전투에 승리하니까 이제 명나라가 누르하치를 이제 다스릴 그런 힘과 명분, 권력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살살 달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누르하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최후의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인내심을 발휘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것이 이제 명나라였잖아요.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비굴할 정도로 복종했어요. 물론 그런 척이었지만 가슴이 분노로 들끓는데 진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 일반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데 상당한 힘과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정말 이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헛된 만용으로 명나라의 반항심과 복수심을 드러내서 이를 그르칠 수는 없다. 누르하치는 계속 입술을 질끈 깨물고 참아냅니다. 더군다나 그냥 고개만 숙인 게 아니라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기운이 완전히 쇠약해지기 시작한 한 1610년대까지 명나라에 계속 엄청난 양의 조공사신을 매년 보냈습니다. 그 사신단의 임무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명나라 황실과 권력자들 그리고 이 간신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제 요충지, 이 산해관을 지나 북경에 이르는 각 도로, 교량, 뭐 성곽이나 마을, 군대 주둔지 이걸 정탐해서 기록하는 그런 임무였죠. 이처럼 치밀한 누르하치의 전략에 명나라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덧붙여서
부족 통합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닦는 작업도 병행했어요. 먼저 만주어를 창제했습니다. 누르하치는 말하고 쓰고 기록하는 이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다 힘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부하들이. 이 누르하치의 문자 창제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르하치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본국의 언어로 글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고 하는가. 우리의 글이 있어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와도 뭐 비슷하죠. 글자는 우리가 훨씬 낫지만 어쨌든 누르하치가 이 중요한 여러 국가 시스템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나 뭐 사회 정책, 군사 이걸 다 합쳐서 8기 제도를 만들어내요. 만주 8기군 아마 뭐 영화나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뭐 사냥을 하거나 이러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말을 타고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전선으로 향하는 이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신속하고 강하면서 기동력이 뛰어난 그런 군대였죠. 원래는 이제 유목민 쪽이잖아요. 이 성질이. 그래서 특성상 이 깃발을 중심으로 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익숙한. 그래서 이걸 이제 군대 편제 그리고 일상의 편제에 도입한 거죠. 8기군이 이제 청나라 최고 정예 부대였는데 각 군에 이제 사령관 8명이 모여서 그들의 최고 지휘관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만주 쪽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부대였고 향후 청나라가 중국 본토와 한족을 다스리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이제 정예병 10만 명으로 8기군을 발족시켰는데 생각보다 군대 수가 뭐 많진 않죠.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니까 누르하치는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이제 명나라와 한판 정면 승부를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1616년 자신의 호칭을 한으로 부르게 하고 국호는 후금으로 정하게 됩니다.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명분이 명나라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이런 내용 그리고 누르하치의 신부로 약속된 어떤 여성을 명나라 마음대로 몽골족에 시집을 보낸 것 기타 여진의 내전에 관여한 것 뭐 기타 등등 해서 7가지의 한이 서려 있다. 그래서 7대 한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너희 명나라와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걸 뭐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금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니까 명나라도 만주 토벌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총 50만 명의 대부대였죠. 그래서 당시에 중국에서 군 사령관으로 명망이 높은 이제 4명의 장군들, 그러니까 4개 부대가 파견되었고 조선에서도 이제 강옥립을 위시로 한 1만 명, 그리고 누르하치의 반기를 든 다른 여진족이 포함되어서 이제 거대한 군세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누르하치는 8기군을 이끌고 맞서게 되었죠. 군대 수로 보면은 뭐 상대가 안 됐지만 이 명나라가 4개 군으로 나뉘어서 왔다는 게 이제 패전의 원인이었어요. 전공 욕심이 앞섰던 사내관 총병 두송이 먼저 치고 나가다가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누르하치만 잡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어떤 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누르하치가 그러니까 약간의 호위무사만 데리고 있다. 이런 거짓 정보에 속아버린 겁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작전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에는 아주 일부의 군사만 남기고 자신이 직접 5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명나라 본진을 습격하게 됩니다. 명나라군은 우왕좌왕하다가 정예 8기군에게 완전 몰살당했어요. 대장군 두송 역시 매복작전에 걸려 전사하고 근데 이 부대가 아니라고 해도 명나라는 아직 잔여 병력이 수십만 명이 더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몰살당해버리니까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만리장성 넘어 심양을 점령했고 명나라 본토로 진격해서 산해관을 유린하고 북경을 코앞에 두는 곳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영원성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을 지키고 있는 명나라 장군이 원숭환. 명장의 반열에 오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망해가는 나라에도 원래 충신 명장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죠. 당시 원숭환은 이 만주 8기군의 이 전쟁에 대비해서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이 홍위포, 그러니까 최신 대포로 이 만주 후금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홍위포의 위력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이 만주군이. 그래서 누르하치가 전장의 전면에서 직접 전면 공격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쪽에서 날라온 이 대포의 파편에 맞고 부상당하게 되는데 이게 치명타였어요. 그래서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누르하치가 이 원정 중에 사망하게 되고 그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대를 이으니 이 사람이 바로 청태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영웅이 좀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누르하치, 물론 훌륭한 점이 많은데 그에 못지않게 아주 냉혹한 면이 많은 리더였습니다. 친동생 슈르하치 그리고 장남 저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형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에서 아주 소극적이고 뭐 실수가 많다 이런 내용이지만 그 실상은 이들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누르하치의 8기군은 명나라군은 물론이고 한족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사람 한 명도 짐승조차 살아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걸리는 것은 모조리 쓸고 죽이는 대학살의 작전이었죠. 그러면서도 누르하치는 아주 유연하게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제 요양성 함락 때부터는 한족에 대한 학살을 일시 중단하고요. 명나라 관리, 상인, 기술자, 학자 이런 좀 전문 직군에게 우대 정책을 쓰면서 이들을 현직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한족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이후로도 함께 좀 공생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잘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불과 몇백만 명의 만주족이 1억 명이 넘는 한족을 200여 년 이상 지배할 수 있었던 국가 통치의 철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이 명나라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군대와 조직을 정비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이 소통과 화합의 수단을 마련하고 뭐 논리를 강화하고 기타 사회 정책을 안정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거죠. 물론 이를 만주족의 실정에 맞춰서 약간 변형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동시에 만주족 특유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검소와 절제를 잊지 않은 생활을 평생을 해냄으로써 마침내 대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누르하치의 후예인 이 청나라 황제들, 적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적을 끌어들이되 그 적이 화근이 되지 않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청나라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나라는 아주 독특한 후계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보통 왕조는 장자 상속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후계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한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책 제왕의 사람들에는 이 무축천과 누르하치를 제외하고도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관용과 포용 그리고 뭐 신하 아니면은 뭐 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좀 제 자신에게 임팩트가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꼽아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에 연관된 내용을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내용은 송양지인의 고사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여러 중국의 고사 중에 하나다. 옛날 얘기 중에 뭐 한 종류다. 이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국가, 정부, 외교, 그리고 정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내용만큼 중요한 이야기도 또 달리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송양진을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이 멍청한 리더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정확하게는 송나라 양공인데요. 기원전 640여 년경에 이 양공이 이 초나라 군사와 홍수라는 강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초나라는 뭐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군사 강국이었고 이 전투에서도 군세가 컸습니다. 송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송나라 군대가 전장에 먼저 도착한 덕분에 도강하는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강을 건너는 병사들은 움직임이 둔해질 거고요. 숨을 곳도 없기 때문에 성공하면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송양공이 초나라가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재상 목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습하면 이길 수 있다고 진언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황당한 게 군세가 갖춰지지 못한 적을 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넌 뒤에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어요. 미처 진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때 모기가 양공을 재차 재촉합니다. 적은 많고 아군은 적습니다. 적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쳐야 합니다. 하지만 양공은 이번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어떤 경우든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은 해선 안 돼요. 양공은 초나라가 전열을 가다듬은 뒤에야 비로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군대는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대패를 하였고 양공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후에 실력 없는 사람들이 명분에 집착해서 일을 망칠 때마다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참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적과 목숨을 걸고 칼과 창과 도끼를 마주할 병사들은 이름 모를 백성들의 자식들이에요. 높은 성에 앉아서 명령이나 내리고 있는 왕족들과는 상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이는 나만, 아니 우리만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되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지면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써서 이겨야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의 승리 요인은 간단합니다. 잔인한 인간이 이기기 마련이에요. 적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후벼 파고 그 안에 소금을 쑤셔 넣어서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이 싫다면, 이런 것을 잔인하다고 못하겠다면 적어도 한 국가, 한 조직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뒤에 선 사람은 다 죽어요.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생각해보면 원리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더 우월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술을 하거나 격투기를 했거나 이렇게 좀 싸움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어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말이죠. 그렇지만 연쇄살인범이거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인간이거나 법이 통하지 않는, 여차할 때는 집에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지르거나 뒤에서 칼로 찌르거나 이런 정도의 보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잔혹한 인간이라면 이러한 사람과 싸우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피해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쉽사리 싸움을 걸거나 아니면 계속 싸움을 진행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내가 격투기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싸움을 잘하거나 해도 이렇게 좀 비정형적으로 평생을 정말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함부로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최후의 순간에 이제 우리 편이 적의 수도나 아니면 적의 대통령궁, 기타 핵심 요지를 점령하더라도 적의 리더는 무조건 그 순간 수백 발의 핵무기를 우리나라로 쏘는 단추를 누르는 인간이 확실하다. 그러면 전쟁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마도 국지전이나 하다가 마무리가 되겠죠. 나의 착함과 선함이 빛을 발하려면요. 상대방도 그에 준하는 선의가 필요합니다. 이해 충돌의 순간에 나를 믿어주고 배반하지 않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홍수를 건넌 초나라 장수가 나는 저 양공의 의리에 저 사람의 군자다움에 감복했다. 이렇게 군사를 되돌렸다면 송양지인은 아마도 오늘날 정반대의 뜻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반드시 승리했던 것은 착함이 아니에요. 역사를 봐도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했고요. 미국의 백인은 영토 욕심의 인디언을 속여서 죽였습니다.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조카를 속였고요. 나치의 히틀러는 영국 총리 체인벌린을 바보로 만들고 2차 대전을 시작했었죠. 진영을 갖춘 초나라는 송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그 이후 송나라는 춘추전국 시대 500년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그리고 나약한 약소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송양공의 이런 모습을 보고 송양지인 또는 송양지덕이라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지나친 자신만의 명분에 몰입되어서 정작 이겼어야 할 전쟁에서 패한 송양지인. 그는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에서 예전 송양지인의 고사를 떠올려 봅니다. 어려웠던 시절부터 수십여 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동료, 후배, 부하들이 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정치적은 물론 사회적으로 생매장에 조리돌림을 당할 때에도 자신의 임기 내에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을 절대로 자르지 않겠다는 그 신념, 그것이 국가의 대사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은 아니었나. 이러한 사람을 상대하는 적은 더욱더 안심하겠죠. 그래서 기고만장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자기가 잘리거나 죽을 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더욱더 무섭게 달려들기 마련이에요. 문득 내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훌륭한 왕은 절대로 충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 나라 제환공의 재상이었던 관중도 그랬고 그 후에 안영도 어떤 절대적인 충신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인,
현신이라고 부르지 충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고로 충신은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좀 뜻함이죠. 그리고 충신의 옆에는 항상 시대를 망친 무능한 군주 그리고 리더가 있었습니다. 충신은 결국 자신은 목숨을 잃고 모시는 사람에게는 악명을 가져다 주게 돼요.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엄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선거에 지면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정치가라면, 지도자라면 왜 싸워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만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 같은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판에 얼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는 자신과 자신의 편에는 엄격함을 강요하지만 적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죠. 대의를 위한다는 핑계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양지인의 고사,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닌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한 힘과 함께 적에게 엄격한 그리고 나의 사람, 아군, 우리나라를 건들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 현대는 그런 리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2차 대전 후에 이 독일에 부역한 정치인, 언론인, 기타 이 좀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예외를 두지 않고 가차없이 처형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 박애, 평등의 나라 프랑스죠. 처음에는 이 나라를 배반한 자들을 엄벌함으로써 또다시 침략당해도 다시는 그 누구도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 역시 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를 거느린 이 식민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풍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많이 썼던 나라가 이제 이간질 그리고 분열이었어요. 특히 식민지인들 중에서 친프랑스파를 만들어서 그들을 마름 삼아 각계각처를 쉽게 지배하는 방식을 주로 썼습니다. 식민지 세력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증오하게 만드는 방식. 이것이 프랑스가 자주 애용했던 지배의 테크닉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폐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지배당한 식민 국가는 비록 독립한다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친프랑스파로 인해서 프랑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독일 패망 후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이 독일에 협력한 자들, 그 중에서도 정치인과 언론인 같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자비한 처형 그리고 처벌을 내렸습니다. 독일이 프랑스에 뿌려놓은 이 씨앗을 가차없이 모두 불태워버린 거죠. 만약에 어설픈 자비로 적에게 부역한 이 친독일파를 살려뒀다가는 본인들이 지배했던 식민지들처럼 프랑스가 같은 국민끼리 갈등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후에 친독일파의 대통령이 나올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처형 계획을 단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이런 불완전한 씨앗을 모두 불태워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역사적 사실 때문에 놓쳤죠.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계속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우지 못한 그 씨앗이 마침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자라서 오늘날의 정치권까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 제왕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 편에게는 관대했지만 적에게는 무자비하고 냉혹했던 역사 속의 리더 무측천과 청태조 누르하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단점들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강한 리더십 그리고 그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엄격함이 필요한 이때 어설픈 적에 대한 관용으로 시대의 기회를 놓친 이 송양지인의 고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로 오늘에 이르는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는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매도하죠. 저 사람은 학력이 낮고 능력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비정규직이니까, 파견직이니까, 또는 사회적 루저니까 이런 식으로 바보 취급하고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된 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너의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그리고 뭔가 도움을 요구하면 응석을 부린다. 사회적인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때리고 상처 주고 매장해버립니다. 누가 이들을 비난하는가?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여유 있게 태어나서 한 번도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암묵적 도움까지 받아서 인생 고속도로를 타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시에 말하죠. 저는 노력하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멋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두면 된다든가 뭐 이런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엔트로피가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행위의 대가는 전부 그 자신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인데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국가의 리더들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 공멸에 이르는 결과를 대비하지 못함도 당연하겠죠.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부탁과 읍소를 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라 할 수 있는 20대에서 40대를 안정고용 그리고 완전 고용으로 전원이 일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들도 최저 2명 이상 가능하면 3-4명 정도 낳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 국가가 유지가 되지 않는 아주 곤란한 시대.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현역 세대가 최초의 취직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잖아요? 필사적이고 절절한 구직 활동을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포기, 좌절해버리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해보겠다고 하면은 너 같은 신입이 뭘 알아 하면서 좌절시켜요. 그리고 이런 숨막히는 조직, 이 집단화의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 예를 들어 벤처 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면은 이제는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약자를 도태인간, 루저 취급하면서 방치해왔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세태이며 현재의 정치 리더에게 이를 개혁하고 혁신해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암울한 시대의 연속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돈과 생활에 대한 불안을 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비혼 그리고 저출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며 나의 안전이 보장될 때 다음 세대, 즉 자식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제 모두가 피해를 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잉여 취급했던 중산층이라고 자신을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로 인한 인구 감소에 의한 내수 축소, 이제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 적자로 망하게 되자 비로소 위기를 깨닫게 됩니다. 인구가 줄고 개개의 소득도 줄어드니까 이에 비례하는 연금 체계도 부실해지기 마련이에요. 이제 장래에는 통째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미 숫자로 증명되어서 다가오고 있고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그 연도가 계속 짧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가적 인프라, 예를 들어 경찰력에 의한 치안 서비스, 도로교통 등의 서비스, 환경, 주거, 공공, 병원 및 치료 등의 공공보건, 국방 등의 사회 간접 자본들. 아주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들도 조만간 사라지게 됩니다. 또는 사라지진 않더라도 매우 부실해지겠죠. 한때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르면서 한국을 탈출하고 싶어 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이민을 가고 싶은 곳은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물으면 막상 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겠지만요. 아주 확실한 전문 직군 종사자가 아니면 미국, 유럽 등의 이 경제 선진국의 생활은 한국보다 아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일단 건강보험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돼요. 미국에서 어떤 좀 외과적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보험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동양계는 테러와 범죄의 대상이 되는 확률도 높죠. 추가로 인종차별. 나는 그런 거 못 느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기간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확실한 부유층일 경우가 많죠. 또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 등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시각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좌파적 정책의 천국입니다. 당연히 그에 비례하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요. 이런저런 세금을 다 합치면 7, 80%까지 치솟아요. 일 끝나면 자전거 타고 집에 가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한민국이 아주 행복한 나라, 무슨 퍼펙트하고 나이스한 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상당한 가성비를 주는 나라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여기는 우리의 앞마당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 어딘가에 타인이 아이를 낳아줘서 그 국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눈감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정치 리더들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었어요. 모두 함께 풍족해지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 물론 잘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벌고 그중에 좀 나쁜 사람들은 이걸 해외 도피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했었죠. 부자가 되려면 일반 국민과 서민층이 자신과 그 상품을 사줘야 성립되는 구조니까 그 서민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책임이다, 노력 부족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그 자신과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결과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조직은 무너지고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며 배려하지 않고 내팽개치면 결국 그 대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한 스스로를 사회적 리더 그리고 실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사회에서 그리고 생물계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과응보,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만들게 된 최고 지도자의 송양지인의 행동들. 송양지인 고사의 송양공도 역사적으로 선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군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적군에게는 어설픈 관용을 베풀어 역사의 망국에 이르게 되었죠. 이러한 고사가 오늘날의 고스란히 반복됨에 저는 많이 놀랐었고 또 새롭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역시 최선의 교육은 경험으로 얻는 것이란 말인가. 사람을 얻고 쓰고 키우고 남기는 법, 이 제왕의 사람들을 보며 문득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